안녕하십니까.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한 건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 기획 중 대지 선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건축 기본 계획을 마치면서 이 시간에는 건축 기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어느 건축주로부터 대지 선정에 대해서, 특히 이 지구 단위 지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건축 기획 과정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제가 이 시간에 먼저 대지 선정과 또 다음 시간은 지구 단위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대지 선정은 건축 기획 과정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건축 기획이 건축 설계, 건축 시공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특히 건축 기획 과정 중에서 대지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지 선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좋은 대지라고 하는 건 어떤 대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적인 면이나 건축적인 면, 이 모든 면에서 좋은 땅이 좋은 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지는 땅값이 아주 싼 게 아니고 수억을 하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건축하면서 보면은 대지 선정하는 건축주들의 관행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부류 사람들을 제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건설회사나 건설업자 같은 이런 분들하고 일반 건축주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건설업자, 이런 분들은 땅을 그냥 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자신들이 땅을 많이 알아보고 또 부동산 업체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지만, 최종적으로는 건축 설계를 검토한 후에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반 건축주들은 보면 이제까지 만나본 수많은 건축 중에서 거의 95% 이상이 이 설계 검토를 해보지도 않은 채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사무소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땅을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보고 정말 참 우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겁없는 건축주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이나 구두를 살 때 얼마나 까다롭게 삽니까? 여러 백화점을 둘러보면서 입어보기도 하고 신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쳐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구입하면서 옷하고 구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땅값이 말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최소 3억, 5억, 10억까지 가는 피까지 합한다면, 이렇게 비싼 땅을 주고 사면서, 특히 땅을 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건축을 전제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까지 한다면 무려 10억 이상이 투자되는 엄청난 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해보지도 않고 땅을 산다. 이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좀 어찌됐든 간에 이 건설회사와 건설업자 이런 분들하고는 너무나 대비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저는 우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땅을 구입하려면 일반 지역, 택지개발지구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이런 거죠.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서류들을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떼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주소만 치면 그 땅에 대한 정보가, 모든 정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주소를 치게 되면은 이러한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물론 이거는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택지개발지구는 지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반 지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지목이 뭔지, 대지인지 뭔지,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개별 공시 지가까지도 나옵니다. 연도별이 어떻게 또 이렇게 변경되었는지까지도 나오고 있죠.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일종 전용지역인지 일반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특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인지 아닌지, 도로의 관계,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령, 뭐 건축 관련 법규 외에도 이 지역을 건축을 하려면 이런 관련된 법규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형은 이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도 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관한, 이 땅에 관한 건축 관련 법규가 전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 지역에는 어떤 건물만이 건축할 수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대단한 자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 건축주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용어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땅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그 회사 LH라든지 뭐 지역의 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특히 이 중에서 지구단위 지침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에 보면 이 토지 분양을 위한 이 팜플렛 자료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자료들을 이 자료 가운데 뭐 땅값에 관한 것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지구단위 지침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지구단위 지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지구단위 지침을 잘 확인하고 대지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땅에 어떤 전기라든지 통신, 특히 전신주가 내 땅에 아니면 내 땅에 인접한 도로에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또 특히 주변 시설에 혐오시설이 있다든지 기타 방해가 되는 요소 등이 있는지, 이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건축적으로 좋은 대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마 입지조건이 좋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건축 목적에 따라서 상가 건물 같으면은 상권이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고, 주택 같으면은 주거 환경이 좋은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진 위치가 돼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이죠, 아주 극히. 근데 이것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와 대지와 관계죠. 가급적이면 대지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길어야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택지개발지구의 땅을 한번 보겠는데, 이런 땅들을 보면 뭐 7번, 6번, 7번, 5번 이런 땅들 보면 도로에 상당히 길게 접해 있죠. 이런 땅들은 물론 방위적으로는 이 북쪽이 이 상부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방위로는 별로 좋지 않지만, 아마 도로와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땅들은 별로 좋지가 않겠죠. 도로 접한 길이가 아마 면적은 거의 비슷할 텐데 불구하고 좀 좁죠. 이보다 더 심한 경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 지역은 좀 그래도
대지 분할이 좀 합리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여기는 이제 고덕지구 사례인데, 뭐 예를 들어 2, 3, 4, 5, 6번 필지를 보면 이 아래 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로 접한 길은 좁고 이쪽은 깊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상가 건물로서는 대단히 좀 좋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일조권과 방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바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를 검토한 후에 건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조권은 우리나라 건축법상 일단은 일반 지역에서는 정북 방향으로 일조권을 봅니다. 그렇지만 신도시에서는 정북 또는 정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택지개발지구인 경우에는 정남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정남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어느 지역은 정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느 지구단위 지침을 두고 보면, 이건 하남 미사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이 지구단위 지침 내용인데, 여기 보면 뭐 상가주택인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층수, 가구수 뭐 이렇게 다 나오면서 건축물의 전면 방향 및 배치기 형태에 있어서 단독주택의 일조권은 정남방을 이익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정북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건 대단히 친절하게 잘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판교를 비롯해서 광교, 동탄, 비사, 위례, 뭐 별내, 지금 뭐 고덕지구, 뭐 수많은 제가 택지개발지구 건축을 제가 경험해보고 있는데, 하남 미사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일조권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지구단위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대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혼란을 겪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조권을 확인해보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도면을 가지고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광교입니다. 광교의 어느 블록에 있는 택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땅을 설계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자, 여기에 보면 5번과 6번 땅, 여기도 5번과 6번 땅, 이 땅은 6번과 7번 땅,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과 10번, 1번과 10번, 1번과 12번 땅이 비슷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5번과 6번 땅은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적으로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5번 땅이고 6번 땅이죠. 이 지역은 정남 방향으로 일조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땅은 6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일조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노란 선이 1, 2층 외벽선, 3층이 이 파란 선은 3층 외벽선, 이 색은 4층 외벽선으로 이렇게 건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이거를 3D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5번 필지고 이게 6번 필지인데, 5번 필지의 경우는 일조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층까지는 여기까지 질 수가 있고, 3층, 4층, 다락은 일경사지어야 되는, 이렇게 건물이 일조권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6번 땅은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건물이 줄어들지 않고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이제 뭐 도면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다 한다면, 5번 필지의 경우는 이 건물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여기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2층도 여기까지는 질 수가 있죠. 근데 3층은 이
2m 60 정도로 셋백해서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4층은 또 이 정도 또 줄어들었죠. 다락은 또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 대지가 지금 82평 대지입니다. 상가주택 치고는 대단히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투룸 2층에서 투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3층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건물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쪽에 투룸 한 가구 나왔고, 쓰리룸으로 했네요. 이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면 4층 주인 세대가 이만큼 줄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가족 구성을 생각해서 3층에 방 하나까지를 할애해서 3층 방 하나, 4층 다락까지 사용하는 이런 변칙적인 설계를 하게 된 건데, 근데 4층 6번 필지의 경우에 이 아래 필지 여기는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필지는 전혀 건물이 줄어들지 않고 아까 이 3D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1층 같은 경우도 일조권을 높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이 할 수가 있어서 건물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일조권을 받는 대지 이 필지도 마찬가지죠. 이 필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북쪽 필지들은 전부 일조권을 받아서 건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남쪽 필지는 물론 7번, 8번, 9번, 10번 땅은 약간 일조권을 받긴 하지만 만약 5번과 6번 땅만 단순 비교해 본다 한다면 6번 땅은 전혀 일조권을 받지 않아서 같은 코너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건축 면적으로 봐서는, 자 3층에서 이 정도 줄어들었죠. 4층에서 또 줄어들었죠. 이 줄어드는 면적이 거의 15평 내지 한 20평 정도 됩니다. 즉 이 5번 필지는 같은 코너의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높이도 그렇고 공사하는 면적도 건물 규모도 6번 필지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설계를 해보지도 않고 단순히 부동산적으로만 판단한다면 5번 필지가 6번 필지보다 제가 보아도 약간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적으로는 그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건설업자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건축이 면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가라든지 주택이 어떻게 건축되어질지를 판단해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설계 검토하고 땅을 사지 그냥 사는 사례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일반 건축주들은 그러는 것인지 정말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겁이 너무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지 형상과 지질이죠. 대지 형상은 정방향보다는 장방향이 아까 제가 도로에 접한 길이가 많은 땅이 좋다고 얘기했었고, 또 그렇지만 이형 대지 땅 모양이 좀 이상한 땅들도 좀 있죠. 예를 들자면 저희가 설계한 것 중에 이런 땅이 있었습니다. 이 4번 필지 어떻습니까? 대지 형상이 삼각형의 삼각형 땅이죠. 이 땅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이 땅은 정말 상당히 좋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땅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4번 땅도 그렇고 이런 땅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형 대지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장방형 땅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런 땅이 오히려 건축 설계를 보면 더 아름다운 건물로 설계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땅이
이 땅을 설계한 그 건물이 지금 이 건물인데 판교 단독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특이한 건물로 상당히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땅인데, 그런 건물인데, 그래서 이런 이형 대지가 또 이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아까 제가 이 못생긴 이 땅에 대해서, 이 땅도 처음에 건축주는 저희가 아까 이 땅을 건축한 사례를 보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건물과 같은 이미지를 구상하게 됐고, 사실 이 땅을 산 사람은 전 주인이 땅 모양이 좋지 않은 걸로 해서 다른 땅에 비해서 싼 땅으로 해서 싸게 산 땅입니다. 근데 사기 전에 설계를 해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서 값도 싸게 산 사례가 되는데, 이 건물을 설계한 사례가 이 건물입니다. 정말 이 못생긴 대지를 활용해서 설계한 사례인데, 이런 경우처럼 이 이형 대지, 못생긴 땅이 오히려 이런 장방형 대지보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지질이, 땅을 보니까 안반이 나온다든지, 만약 지하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반이 나온다 한다면 공사비가 아마 안반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연약 지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최근에 이 고덕지구에서 일어난 사례인데, 고덕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가 거의 대체로는 보면 논이나 밭을 다 성토로 하고 해서 이제 택지를 조성한 데다 보니까 어떤 논 같은 경우에, 특히 평택의 이 지역은 지질이 아주 좋지 않아서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파일을 무려 12m, 15m까지 박은 사는데, 사실 4층 건물에 파일을 박는다는 것이 참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이런 말미암아서 공사비가 거의 한 2, 3천만 원 정도 이게 추가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도로 관계에서 한 가지 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도로가 있고 이 아래쪽에 도로가 있는 그런 대지입니다. 도면상으로는 이 대지입니다. 위에도 도로가 있고 아래도 도로가 있는 이 대지로 완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 대지가 이 아래 대지에 비해서 높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건물에서 보면은 이게 높고 여기가 낮은 거죠. 그런 말미암아서 이 대지는 지하층을 노출된 지하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적으로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3층 같이 보이고 여기서는 4층이 되는 셈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상가가 생기고 여기에서 이쪽에 상가가 생기는 지하층에, 이런 땅은 상당히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대지는 좀 이렇게 설명드렸고, 설계와 대지와 관계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데 비해서 그동안에 설계하면서 대지 구입이 잘못돼서 좀 실패한 사례들을 제가 본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맹지라고 있죠. 맹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흔하진 않지만 도로가 없는 땅이거나 4m가 안 되는 도로에 접한 땅, 또는 막다른 골목인 경우에 일정 도로 폭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땅도 맹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은 건축이 불가능하죠. 다음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또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 이런 땅들은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 뭐 경사가 급한 땅, 나무들이 많이 있는 땅, 또는 서울 근교에도 자연 녹지 지역에 상수도가 하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훌륭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자세히 알아보고 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택지개발지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지구단위 지침을 잘못 판단하고 산 사례죠. 그거는 건축 지정선. 자, 이건 판교 사례입니다. 자, 이 5번 땅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땅은 이게 대지 경계선입니다. 이게 이렇게 대지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단독주택지 땅인데 상당히 방위가 북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도로가 삼면이 도로인 땅이니까 대단히 좋은 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이 선이 건축 지정선입니다. 건축 지정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택지개발지구에서 판교에만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던 사례인데, 건축 지정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여기다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은 건축 한계선입니다. 다른 일반 지역에도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건축 한계선이 있죠. 근데 판교는 또 특이하게도 2.5m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도로 경계선 쪽에 뭐 1m 이렇게 띄어서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지마다 이렇게 2.5m씩 다 떨어뜨려서 건축을 하게 하는 이런 건축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구단위 지침도 지구단위 지침이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긴 했지만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본격적으로 판교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지구단위 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부동산 업자나 또는 뭐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샀던 겁니다. 이쪽이 북쪽이니까 또 이쪽이 도로고 남쪽이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붙여서 이렇게 짓고 앞쪽으로 마당을 두고 이렇게 개방감을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건물을 여기다 붙여줘야 되고 여기는 못 짓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건물은 남쪽에 있고 마당은 북쪽에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집만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건축정선이니까 이 집은 이렇게 부지정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 판교 신도시를 도시계획한 설계자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도로에 면한 건물들이 이렇게 좀 건물이 면하게 한 것을 의도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이나 건축적인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이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산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을 했어도 사실은 뭐 이게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건축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해를 감수한 채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또 설계란 거는 주어진 조건에서 설계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땅이든지 어떤 불리한 땅이든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제가 대지 구입에 있어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지 구입과 건축사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건축 기획에 대해 설명드릴 때 건축 기획은 건축 설계나 시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대지 구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회사나 건설업자 같은 이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설계를 검토 후에 대지를 구입한다는 이 사실을 일반 건축주들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실패한 사례들이
정말 제가 설명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건축정선만 말씀드렸지만 주차, 일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니까 아까 일조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5번 땅과 6번 땅 그런 사례라든지, 또는 우리가 다 아시지만 이 주차 진입 불허 구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집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이 대지가 82평 되는 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5번 땅, 6번 땅 설명드릴 때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차 불허 구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제 이 땅에 대한 기본 설계를 했던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차 진입 불허 구간입니다. 그럼 이 대지인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주차를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폭이 8.8m입니다. 이거는 주차장 설계를 해보면 5대밖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지역은 6대까지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주차장 가구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근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말미암아서 5대 이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대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예를 들면 이 땅에서는 주차장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주차장 위치 한계성, 여기서 5대밖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또 일조권까지 받게 되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설명한 것처럼 4층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3층까지 이렇게 해서 한 사례가 됐고, 이 코어 위치도 중요했죠. 이런 데서 코어가 여기에 있는지, 또 이쪽이 있는지, 이쪽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계획이 달라져서 이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설계를 해보고 땅을 대지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일조권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건축정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지구내짐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이 사항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설계를 해서 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건설업 회사나 건설업자처럼 설계를 검토한 후에 땅을 구입할 거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전문가의 선정은 어차피 건축사는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건축기획 과정부터 설계자가 선정돼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 예산을 또 수립하고 건축 계획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에 대지 선정에 대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건축주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건축주는 기획 과정부터 대지 구입 과정부터 저희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면서 작업했던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주 경우는 어느 지역에 어떤 대지를 구입한 과정이었는데, 이분은 사실 원주민으로서 이 대지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어느 대지가 좋을지, 물론 이분이 이제 추첨하는 순번도 높아되긴 하겠지만, 자기가 어느 순번이 됐을 때 어떤 땅을 고르는 게 좋을 것인지에 관한 거를 다각도로 검토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 대지별 선호 예측을 했습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대지 지번이 있고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 부동산적인 뭐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평가하는 그런 점수가 될 것이겠습니다. 다음에 주차 확보는 각 필지마다 어떻게 주차가 가능한지, 또 이때쯤에서 주차장법이 좀 변경이 되는데 주차 한 대 폭이 2m30에서 2m50으로 최근 늘어났죠. 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차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주차 제한 불허 구간의 관련도 있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은 주차 폭원도 처음에는 제한이 됐던 그런 지역인데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일반 건축주로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거는 잘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와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6대, 어느 지역은 7대, 어떤 대지는 뭐 5대밖에 안 되는 그런 땅들도 있었던 거를 저희가 이제 판단해야 드린 거고, 또 일조권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대지가 일조권이 이제 부족인데 어떻게 일조권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건축이 될지 모든 땅에 대해서 설계를 해볼 수는 없는 거겠지만 대략적인 그런 판단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어떤 평가를 한 점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입 제한, 이 주차 불허 구간이라든지 어떤 도로 사정에 따라서 진입이 어떤 상황이 될지 뭐 이런 것도 평가를 하게 된 거고, 위치에 따라서 소음도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대지 가격에 대한 비교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매겨서 순위가 어떤 땅이 좋은 것인지 나름대로 저희와 이 건축적인 부분, 어떤 또 부동산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서 이 땅을 선정했던, 대지를 선정했던 그런 사례인데, 이거는 대단히 참 현명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회사나 건설업자들처럼 일반 건축주들도 이게 정말 옷과 구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만든 거는 사실은 어떤 그 당연한 것이죠. 물론 뭐 건축주에 따라서 뭐 꼭 이런 형식은 아니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겠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 부동산에서 뭐 그저 처음 매물이 나온 물건들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비교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평면 계획 이 정도는 한 다음에 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해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정말 중요하고 이 사업의 성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대지를 선정하거나 건축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대지 구입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